안녕하세요. 카메라 설명해준 남자 김현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그마의 새로운 표준 줌 렌즈 2470 f2.8 DGDN2 렌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모터의 성능은 향상되었고 무게는 오히려 줄어들었는데요. 그 밖에도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작년에 시그마 70200 f2.8이 출시가 되었고 이번에는 2470 f2.8 2 렌즈가 출시되었습니다. 모든 카메라 회사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렌즈가 2470과 70200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시그마는 2470 같은 경우는 1세대가 나온 지 꽤 됐는데 70200은 작년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2470-2를 봤을 때 시그마는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이 말을 L마운트 카메라 쓰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굉장히 좀 공감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좀 쓸만한 것들이 갖춰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게륵이라고 합니다. 시게륵 2. 2470은 왜 게륵일까요? 모든 회사의 2470 렌즈를 사람들이 다 게륵이라고 말합니다. 게륵. 왜 게륵일까요? 자, 가지고 있으면 보시면 풍경 사진 찍기에도 너무 좋아요. 뭐 스냅 사진 찍기에도 너무너무 좋고요. 근접 촬영 능력도 상당히 좋아서 그냥 막 가까이 가서 찍고 인물도 찍었다가 일할 때도 썼다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잘 써먹을 수 있는 렌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똑같아요. 갖고 있으면 잘 안 쓰게 된대요. 근데 없으면 절대 안 되는 렌즈가 바로 2470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하러 갈 때 정확히 무슨 촬영을 하게 될지 어떤 촬영을 하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쫄리면 무조건 가져가는 게 2470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하나의 렌즈만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뭔지 모르고 갈 때는 2470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광각부터 줌마운까지를 커버하는 렌즈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또 밝은 조리개 그리고 또 가볍기 때문에 언제든지 휴대해서 계속해서 쓸 수 있고 그런 메리트가 있는 렌즈가 바로 2470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도 안 샀으면 게륵이 아니라 그냥 아웃 오브 안중이에요. 관심이 없는 렌즈라는 거죠. 1635는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잘 쓰지만 2470처럼 많이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1635, 1224는 쓰는 사람들은 진짜 잘 써요. 정말 많이 쓴다고요. 근데 그걸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압도적으로 많은 그 사용률을 가지는 게 2470 f2.8 렌즈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시그마의 새로운 2470 f2.8 DGDN2 렌즈의 스펙은요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15군 19매 특수 렌즈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19매 렌즈 구성 중에 특수 렌즈가 13개니까 엄청 많이 들어간 거라는 거죠. 조리개 날수는 11매고요. 원형 조리개고 근접 촬영 능력이 상당히 좋은 렌즈입니다. 그러면서도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이게 체감이 안 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그마의 2470 1세대 렌즈하고 2세대 렌즈를 이렇게 그냥 스펙적인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왼쪽이 2세대, 오른쪽이 1세대. 시그마에서 말하기에 약 7% 작아지고 10% 가벼워졌다라고 말해요. 이게 엄청 드라마틱한 차이가 아닐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런 절대적인 무게 비교로 하시면 안 되고 2470 같은 경우는 그냥 카메라에 낀 다음에 한 손으로 들고 찍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한 손으로 얘를 지탱하는 걸 생각하면은 이 차이는 생각보다 커요. 70200은 한 손으로 안 들어요. 두 손으로 들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차이는 체감으로 봤을 때 크게 된다. 체감상의 차이가 크다. 그리고 특수렌즈가 더 많이 들어갔고 근접 촬영 능력이 좀 더 향상이 되었다. 외형은 좀 더 작아졌다. 특수렌즈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비구면 렌즈가 3개가 늘었는데 그 3개가 늘어난 부분이 어디냐? 렌즈 구성도 살펴보면은 1세대가 아래고요. 2세대가 위에입니다. 그럼 보면은 비구면 렌즈 이 15군 19매의 이 매수는 동일한데 비구면이 3개에서 5개로 2개가 늘었습니다. 이게 중간에 있는 거랑 뒤쪽에 있는 거 이렇게 늘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 말고도 모터가 달라졌어요. 스태핑 모터에서 HLA 모터로 바뀌었는데 제가 볼 때에 이 렌즈 구성 그림을 좀 다르게 그렸을 수도 있긴 하지만 저 그 뒷부분에 있는 약간 좀 띄어져 있는 부분 있죠. 저 구간이 아마도 그 모터가 있는 구간일 거거든요. 모터가 이동하는 구간.
저 부분에 그림이 살짝 바뀐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서 저 부분이 HLA 모터가 저 부분에 적용되어 있지 않을까, 그냥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 봅니다. 자, MTF 차트를 보면요, 왼쪽이 2세대, 오른쪽이 1세대입니다. 딱 이거 비교해서 보면은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걸 매지가이로 이렇게 보세요. 매지가이로 이렇게 보시면 겹쳐져서 봤을 때 중앙부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하지만 이 15 써 있는 데부터 그 오른쪽 구간을 비교해서 보시면 이게 그 APS-C 보다 풀프레임이 센서가 크잖아요. 이제 그 더 큰 만큼의 구간, 이제 주변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주변부, 얘가 렌즈의 화질을 봤을 때 이 주변부의 화질이 발전된 폭이 커요. 중앙의 화질의 상승보다 주변부, 극주변부로 갈수록 화질의 향상이 더 많이 된 렌즈가 바로 2470 f2.8 DGDN2 렌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머릿속으로 얘는 성능이 좋아지긴 했는데 화질 성능이 중앙부보다는 주변부의 화질이 1세대보다 2세대가 좀 더 발전되었다. 그럼 이거를 딱 들었을 때 나는 주변부의 화질이 좋아지는 게 중요한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나 인물밖에 안 찍어. 난 인물밖에 안 찍어서 주변에 이게 사람의 얼굴이나 이런 걸 위치시킬 일이 많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별 체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풍경 촬영하시는 분들, 디테일한 거 찍으시는 분들한테는 체감이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자, 그러면 렌즈의 향상된 광학 성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질, 왜곡, 플레어, 수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저는 차트가 아니라 이렇게 실제 이미지를 촬영해서 보여드리는데, 그 이유는 차트가 데이터상 신뢰할 수 있으려고 하면은 커야 돼요. 크고 멀어야 됩니다. 실제 피사체를 촬영하는 거는 원거리잖아요. 내가 찍는 게 항상 A4만한 차트고 그게 내 바로 앞에 있는 거를 나는 찍어야 돼 라고 하면은 그 결과는 차트의 결과와 내가 실제 찍는 사진의 결과가 비슷할 수 있지만, 차트가 크면은 비싸지고 이게 그 변인 통제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작은 거를 많이 쓰는데, 그 작은 거를 쓰면은 요즘 같은 시대에 고화소 카메라에 그리고 원거리를 찍는 렌즈로 촬영하게 되면은 차트의 결과와 실제의 결과가 많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트가 그럴싸해 보이지만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는 것과 많이 다르고, 이렇게 실제 이미지를 촬영해서 봐야만 그 렌즈의 가진 성능을 그대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4K로 확인하는 걸 감안을 해서 4K 모니터에서 100% 원본 사이즈로 봤을 때의 이 사진을 100%로 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만한 사진의 중앙부를 이렇게 크롭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조리개별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과 주변을 이제 구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확인하시려고 하시면 3840-2160 요 풀사이즈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4K 모니터에서 꼭 화면 꽉 차게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일단은 23mm 중앙부 이미지입니다. f2.8부터 f22까지를 보시면 아마 22에서 약간의 화질 저하가 있긴 한데 이게 구별이 쉽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중앙부이기 때문에 화질이 좋습니다. 회절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f22에서 상당히 좋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거 깐깐하게 쓴다라고 생각하면 f16까지죠. 근데 f22로 사실 이 렌즈 얼마나 쓰겠냐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23mm의 극주변부 보시면 16이랑 f16, f22를 보시면 f22에서 화질 저하가 확실하게 있어요. 16에서도 있긴 해요. 근데 11과 16의 차이, 16과 22의 차이를 보면은 16과 22의 차이가 훨씬 크다라는 거죠. 즉, 광각에서 극주변부로 갔을 때 얘는 f22의 조리개에서 회절로 인한 화질 저하가 우리 눈에 구별될 정도이지만 16까지는 그래도 준수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MTF 차트를 봤을 때 이 2470 f2.8 DGDN2 렌즈는 주변부의 화질이 1세대 모델보다 좋아진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풍경 같은 거 찍을 때 주변부의 화질이 중요하신 분들은 당연히 1세대보다 2세대가 유리한 부분이겠죠. 그러면 70mm는요, 중앙과 주변을 봤을 때 중앙은 역시나 좋습니다. 22에서
회절로 인한 화질저하가 약간 있긴 한데 그렇게 티가 많이 나진 않고요. 22에서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23mm, 70mm, f16까지는 제가 볼 때 준수해요. f11까지는 굉장히 좋고요. 16까지 준수하고 22부터 회절이 있는데 그럼 이거를 누가 조심해야 되냐? 야경 같은 거 찍을 때 f22로 빛깔라짐 날카롭게 하겠다고 하다가 보면은 주변부에서 회절로 인한 화질 저하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야경 촬영도 f16, 많이 가면 f18 한 요 정도까지만 쓰셔라. 풍경도 그 정도까지 쓰셔라. 요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5100만화소 알파1으로 촬영한 원거리 이미지입니다. 유튜브에서 화질 저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제 카설람 네이버 카페에다가 원본 여기 사용한 이미지 편집한 거 올려놨어요. 그래서 원본 크롭된 이미지 사이즈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설람 네이버 카페에 가셔서 거기 올려져 있는 원본 이미지를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렌즈의 왜곡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왜곡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mm 그리고 70mm가 있습니다. 보시면 왜곡이 많이 느껴지시나요? 네, 왜곡 보정이 꺼 있는 건데 별로 많이 안 느껴지시지 않나요? 네, 제가 잘 찍은 거죠. 자, 일단은 왜곡을 보려고 하다 보면은 자, 요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왜곡 보정을 켰을 때와 껐을 때 그리고 렌즈 마운트를 분리했을 때 마운트 살짝 눌러서 살짝 돌리면은 이 접점이 떨어지면서 렌즈 정보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날것의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렌즈의 왜곡 보정 켬과 끔도 확인하지만 이 분리했을 때도 봐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사실 그 서드파티는 해당 안 되긴 하지만 뭐 소니나 뭐 캐논이나 뭐 니콘이나 이런 데 보면은 다 렌즈를 인식했을 때 거기서 그 소프트웨어 보정을 먹여버려요. 많은 분들이 RAW는 날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날것이지 않아요. RAW 자체도 다 가공된 이미지입니다. 요즘에는 카메라 회사들이 다 이렇게 자사 렌즈를 할 때 그 소프트웨어적인 보정을 굉장히 많이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렌즈의 효과를 보려고 하면은 마운트를 분리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렌즈 같은 경우는 렌즈 왜곡 보정 켬과 끔을 봤을 때 약간의 효과가 있고 마운트를 분리했을 때는 끔과의 별 차이가 없다. 이거를 이렇게 그 GIF 이미지를 이렇게 보시면 켬 끔의 차이가 미세하게 있죠. 이렇게. 근데 마운트 분리했을 때는 그때는 차이가 없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렌즈 자체의 왜곡을 이 보정이 되지 않는 걸 감안한 상태에서 최대한 맞춘 렌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플레어 고스트는 어느 정도냐? 플레어 고스트를 보려고 하면은 연출은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촬영을 했을 때 그렇게 이게 막 거슬릴 만큼 플레어 고스트가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억지로 이게 나오도록 이렇게 유도를 한 건데 실질적인 촬영에서 제가 플레어나 고스트가 눈에 띄어서 아 이거 좀 안 이쁜데? 뭐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촬영을 하진 않았다라는 거죠. 일부러 화각도 바꾸고 조리개도 바꾸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강한 역광 상황에서 이 정도의 플레어와 고스트를 보여줍니다. 그거를 제가 이제 풀컬러 조명을 역광으로 이렇게 써서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런 상태에서도 만약에 렌즈에 그 플레어나 이런 게 있으면은 눈에 띄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강한 역광 상황 조명을 다이렉트로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플레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은 없었다. 완벽한 렌즈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왼쪽 사진 다리 부분에 초록색 보이시죠? 이게 역광 상황인데 최대 개망에서 광각에서 이 정도 빛을 역광으로 맞으면 보이기도 해요. 후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오른쪽 사진은 어때요? 저는 보이거든요. 보이세요? 여기서 플레어가 보이시는 분들과 안 보이시는 분들이 나눠질 거라는 거죠. 그게 보인다 그러면 이제 좀 민감한 돈이 많이 드는 눈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그냥 일상적인 촬영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이 정도면은 문제될 거 없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자,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런 역광 상황에서도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는 플레어보다는 이런 수차나 이런 걸 보실 수 있는데 요즘 렌즈들 치고 저가 렌즈들은 아직도 여전히 플레어 고스트 수차 난리가 나는데 고급형 렌즈들은 확실히 그런 부분들이 상향 평준화돼서 요즘에는 굳이 이걸 해야 돼?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비가 내리는 날 이런 그 빗물이 맺힌 거를 볼 때도 이런 데도 사실 수차가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수차 억제 능력은 상당히 준수한 수준이다. 자,
이 렌즈의 특징 중 하나는 근접 촬영 성능이 조금 더 향상되었습니다. 좀 더 향상이 되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감이 안 오시잖아요. 17cm, 34cm가 뭔 말이야, 이게 렌즈 앞에서부터인가? 아니에요. 센서부터에서부터 거리이기 때문에 보실 때 23mm에서 보시면 이게 최단 촬영 거리입니다. 후드를 끼면은 후드보다 안쪽까지 초점이 맞아요. 꽃 같은 거 찍으면 후드 때문에 어두워서 못 찍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접 촬영 능력은 렌즈 앞에 필터에 달 정도로 굉장히 광각에서 23mm에서 너무너무 좋고요. 70mm에서는 요 정도. 그러니까 24mm에 비해서는 33mm가 좀 덜 되는 것 같지만 이 정도도 상당히 준수한 수준이라는 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인 스냅 사진을 찍거나 음식 사진 찍거나 뭐 제품 사진 찍거나 이런 거 할 때 나는 막 초접사가 필요해 이런 게 아니면 그냥 2470으로도 웬만큼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근접 촬영 성능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게 1세대보다 2세대에서 좀 더 향상이 되었다. 그래서 근접 촬영을 이 정도까지 하고 이 정도의 표현을 보여준다. 그리고 근접 촬영 능력이 좋을수록 가까이서 찍을수록 심도가 얕아지기 때문에 심도 표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강점이 있는 거죠. 조리개가 똑같아도 근접 촬영이 가능한 수준이 많이 될수록 더 심도가 얕아지는 거예요. 그럼 빗망울, 빛갈라진 표현은 어느 정도냐? 자, 보실 때 이게 최대 개방에서 화각을 바꿀 때에 이 정도의 빗망울 표현을 보여줍니다. 상당히 준수해요. 괜찮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렌즈들을 볼 때에 빗망울 표현을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캐치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렌즈를 봤을 때에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줌한 상태에서 화각을 바꾸고 있는데 빛갈라진 표현이 이 정도까지 된다. 캐치아이가 많이 없고 극주변부에서는 약간 찌그러지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미려한 빗망울 표현을 보여준다. 실질적인 촬영에서도 이것들을 활용하게 되면은 뭐라 그럴까? 그냥 부드러워요? 네. 부드럽고 빗망울도 예쁘고 막 그런 수차나 이런 거 있으면 띠가 생기는데 이런 것도 없죠.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게 부드러운 빗망울 표현을 만들어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그런 부분에서도 강점이 있는 렌즈인 것 같습니다. 저는 부드러운 동글동글한 빗망울 표현이 좋습니다. 이 악영 같은 경우는 얘가 11매의 원형 조리기 이 조리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형 조리개라서 빗망울 표현은 예쁘지만 빛갈라진 표현은 22매의 빛갈라짐이라 아무래도 많이 쪼개지니까 이거는 뭐가 약간 성게처럼 나오겠죠. 그래서 빛갈라진 표현은 조리개 날이 좀 적을수록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빗망울 표현하고 빛갈라진 표현 중에 뭘 선택하냐? 저는 빗망울이에요. 왜냐면 야경은 그렇게 많이 안 찍거든요. 빗망울은 맨날 찍는데. 네, 이런 빛갈라진 표현을 보여주는 렌즈다. 이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시그마의 2470 DGDN2 렌즈를 봤을 때 가장 기대가 됐고 궁금했던 부분은 바로 이 HLA 모터. 제가 사실은 이 프리뷰 영상을 올렸었는데 본 영상을 처음부터 만들지 못했던 거는 이 HLA 모터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이게 너무 궁금한데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거의 정보를 좀 확인을 하고 본 영상을 다시 올려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안타까운 건 공개된 정보가 없어요. 보시면 그냥 초점 맞추는 이런 거밖에 없어요. 제가 기대했던 건 이 직전에 나왔던 50mm 1.2에서는 막 플로팅 포커스 막 이게 막 듀얼 HLA 막 이런 거 정보가 막 나와가지고 야 요거 너무너무 기대됐거든요. 근데 이미지 하나 없이 스태핑에서 HLA로 바뀐 것은 맞는데 그 HLA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그 본 리뷰를 처음부터 올리지 않았던 건 렌즈 구성, 모터 이런 부분들 좀 디테일한 혹시 렌즈 변화가 뭐가 있을까를 좀 확인하려고 한 건데 렌즈 매수 똑같죠? 특수 렌즈가 좀 많아졌죠? HLA가 바뀌었지만 공개되지 않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너무 궁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F 성능을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세미파포컬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 이 정식적인 말이 아니죠. 이 공식 용어가 아니에요. 그냥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냥 진짜 세미파포컬은 제가 만든 말이에요. 제가 만든 말. 파포컬은 줌밍을 하는 중에도 초점이 나가지 않는 걸 파포컬이라고 하는데, 이게 파포컬 렌즈가 아닌데 파포컬 렌즈처럼 동작하는 것들, 그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그게 되는 렌즈가 이상한 렌즈인 건데, 소니의 렌즈들이 이게 되다 보니까, 근데 소니는 그런 용어가 없으니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설명은 해야 되고, 그래서 만든 말이 세미 파포컬인데, 이게 동작이 사진과 영상이 다르게 돼요. AF, MF가 다르게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천천히 줌밍을 하면은 봤을 때 이렇게 줌밍을 했을 때는 초점이 나가지 않아요. 이게 인물을 계속 잡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를 제가 뒤에는 좀 빠르게 하잖아요. 그러면 놓치긴 해요. 확실히 이게 되는 렌즈가 몇 개 없다라는 거죠. 이게 된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제가 시그마 60600이라는 렌즈가 나왔을 때 이거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HLA가 들어간 이 시그마의 렌즈들도 세미파포컬이 얼추 됩니다. 그럼 시그마의 60600, 70200, 2470 중에 뭐가 제일 잘 되냐? 제가 볼 때는 2470이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게 망원으로 갈수록 심도가 얕으니까 좀 그런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모터 정보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과연 시그마는 여기다 어떻게 뭘 했을까가. 사진들을 보시면 그냥 저거 찍으면서, 영상 찍으면서 찍었던 사진들이에요. 인물 촬영할 때에 화각 바꾸면서 초점 나가지 않으니 계속해서 화각 바꾸고 찍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연속 동작을 할 때는 더더욱 강점이 있는 거죠. 사진에 전통적인 접근을 하면은 줌렌즈 촬영하는 중에는 줌을 바꾸면 안 돼가 정석이에요. 왜냐면 그걸 지원하지 않는 게 렌즈들의 기본 스펙이기 때문에. 근데 갈수록 렌즈들이 좋아지면서 이제는 줌밍을 하는 중에도 초점이 틀어지지 않으니 계속해서 촬영할 수 있다. 적층형 같은 센서를 가진 카메라들 같은 경우는 이게 엄청 중요한 스펙이라는 거죠. 제가 모든 줌 렌즈를 평가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MF로 영상을 찍을 때도 해봤거든요. 굉장히 잘 돼요. 제가 이번 영상은 사진을 중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까지 다 다루기엔 너무 힘들거든요. 봤을 때 사진에 세미파포컬 되고 영상에서도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영상에 대한 부분까지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렌즈를 봤을 때 우리가 좀 집중해서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조작 인터페이스, 달라진 부분, 요게 큽니다. 일단 이 렌즈는요, 조리개링이 들어갔어요. 이 조리개링이 들어가면서 클릭 기능, 무단 조리개냐, 딸깍딸깍 걸리는 유단 조리개냐가 이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단렌즈 같은 변화. 소니가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시그마도 이렇게 영상을 이게 이제 생각해서 만들어진 렌즈라는 거죠. 요즘에 영상 렌즈의 트렌드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사진 찍는 분들에게는 만세를 불러야 되는 거. 초점 고정 버튼이 저는 옆에 하나 있는 거에 만족하지 않아요. 위에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얘는 옆에도 있고 위에도 있습니다. 1세대는 옆에만 있었는데 2 렌즈는 위에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 개와 두 개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은, 기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 무슨 소리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타깝지만 이 카메라 활용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럼 제 유튜브 보시면서 두 개를 잘 쓸 수 있는 스킬을 기르셔야 합니다. 자, 조리개링이 뒤에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줌링이랑 포커스링이 좀 더 얇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1세대와 2세대 동일하게 줌링의 방향은 소니의 렌즈와 반대입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제가 스킨이 붙여져 있는 1세대고요. 이게 2세대인데 비슷해 보이죠? 후드는 똑같아 보이지만 모델명은 달라요. 하지만 상호 교차 사용은 됩니다. 얘는 03이고 얘는 05인데 교차 사용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모델명이 바뀐 걸 봤을 때 시그마가 뭔가를 한 거겠죠. 자, 렌즈는 이렇게 봤을 때 이게 포커스링, 이게 줌링이고 얘는 여기에 AF, MF 있고 얘도 있고 측면에 버튼이 있는데 얘는 약간 이렇게 돌출된 뭔가 있는데 그게 없이 매끈하고 얘는 위에도 버튼이 있다.
그리고 클릭이 옆에 있고 여기에 이 AF 이 줌링의 락이 있는데 원래 시그마는 이 락한 상태에서 이거 딱 돌리면 락이 풀리면서 딸깍 풀리면서 줌이 되거든요. 안 흘러내리는데 이거를 쓸 때 힘을 주면은 딱 풀리게 되어 있는 설계. 이게 2세대에서도 동일하게 락을 걸면 안 흘러내리지만 힘을 줘서 돌리면 딸깍. 흘러내려라. 흘러내려라. 안 흘러내. 이게 24에서는 안 흘러내려요. 근데 조금 나오면 그때부터는 흘러내려요. 힘들면 그렇게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줌락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리고 조리개링이 클릭. 그리고 여기 온오프 있어서 무단 조리개냐 유단 조리개냐. 자, 렌즈의 무게. 필터 껴있지 않은 상태에서 렌즈캡 뺐을 때 893. 얘는 800. 93의 차이라는 거죠. 이 캡 빼면은 차이가 좀 있고 스캔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자, 그리고 이 렌즈는 이렇게 고화소에 대응하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렌즈입니다. 이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하고 디자인 밸런스를 봤을 때 잘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컴팩트한 렌즈의 외형, 가벼워졌는데 이 가벼워진 게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분명히 스펙상으로 봤을 때는요 7% 작아지고 10% 가벼워졌다는데 이거는 70200 같은 경우는 두 손으로 드니까 이게 무게 차이가 분배가 되는데 얘는 한 손으로 들고 찍을 때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이게 결국은 딱 봤을 때 이렇게 한 손으로 들고 있으면 앞으로 무게가 쏠리니까 이 백이 있는 게 한 손으로 들었을 때 이 쏠리는 힘이 되게 다르기 때문에 이 무게 차이가 되게 크고요. 이게 어디서 짐벌 같은 거 쓸 때도 카메라에 물리면 앞으로 꼬꾸라지는 힘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거를 중간을 무게 밸런스를 맞추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한 손으로 들었을 때 짐벌을 사용했을 때의 체감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 자, 그리고 무게가 줄었는데 왜 외형도 작아졌다고 하는데 필터 사이즈는 안 줄었냐 요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렌즈 자체가 확 작아지면 좋지 않을까? 이게 후드를 빼면 앞에가 되게 약간 커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거든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함부로 줄일 수가 없는 게 보통 우리가 이런 L 플레이트나 이런 걸 쓰잖아요. 그런 플레이트를 썼을 때 얘를 딱 내려놨을 때 이게 만약에 대물 렌즈나 후드가 작으면 이게 앞으로 꼬꾸라지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이 표준화각의 렌즈들은요 이런 거를 썼을 때 내려놨을 때 이게 앞으로 꼬꾸라지거나 들려지거나 이러지 않게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듭니다. 제가 볼 때 이 렌즈는 이런 부분도 고려한 렌즈예요. 그래서 이런 얘는 하프 케이지 있는데 하프 케이지나 L 플레이트 같은 걸 놨을 때 바닥에 놨을 때 들리지도 눌리지도 않는 이런 딱 선이 이렇게 맞춰지는 이런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의도한 건지는 제가 개발자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왠지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럼 표준화각의 줌 렌즈. 도대체 표준화각은 누가 쓰는 거야? 왜 쓰는 거야? 누구를 위한 렌즈야? 생각하기 나름인데 제가 생각할 때 표준화각의 렌즈는요 계륵이 아니라 얘는 그냥 언제나 함께하는 렌즈예요. 계륵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로 어떻게든 내가 얘로 모든 거를 담아내리라 약간 이런 식의 접근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야만 다른 렌즈를 더 잘 써요. 자, 광각처럼 망원처럼 효과를 다 낼 수 있는 렌즈입니다. 그러면서도 가벼우니까 항상 휴대할 수 있고 이런 화각의 차이 2470을 쓸 때 24mm하고 70mm를 제일 많이 쓸 거예요 사람들이. 하지만 중간 화각도 써보는 스킬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24mm에서는 당연히 광각의 느낌이 있습니다. 70보다 못하지만 줌을 하면은 약간
닫는지보다 심도 표현에선 불리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오는 분명하게 오는 화각의 자유가 있다라는 거죠. 70mm는 상반신 같은 클로즈업 같은 경우에는 심도 표현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 그래서 광각처럼 썼다가 망원처럼 썼다가 단렌즈처럼 썼다가 줌렌즈처럼 썼다가 다양한 걸 해볼 수 있는 게 2470입니다. 제가 일부러 2470을 가지고 촬영을 많이 해봤어요. 다른 렌즈 가져가면은 자꾸 바꾸고 싶을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막 70-200 이런 것도 안 가져가고 딱 2470 하나로 최대한 찍어보자 약간 이런 생각으로 찍었던 사진들인데 개인적인 느낌은 상당히 좋아요. 괜찮은 렌즈 같아요. 1세대하고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제가 볼 때 많이 안 써봐서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저도 뭐 이 렌즈 쓴지 기껏해야 한 달밖에 안 됐지만 무게의 차이, 그 다음에 모터의 차이는 생각보다 큰 차이입니다. 그게 모터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자, 그래서 제가 얘를 일로 하는 촬영, 근데 진짜 일로 하는 촬영은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네, 이거는 그냥 그 강의 준비하면서 이제 샘플 촬영했던 건데, 조만간 제가 요런 거, 이제 공연 촬영 강의 같은 거 해보려고 해요. 이제 그럴 때에 그런 일로 하는 촬영부터 공연, 그 다음에 뭐 스냅, 뭐 왜 제가 이걸로 공연도 찍었고, 웨딩도 찍었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이게 그런 것들은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연습을 찍어놓은 사진들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환경적인 접근을 해보면 2470은 게르게 아니라 만능 렌즈입니다. 자, 이 렌즈를 가지고 와이프하고 애들 둘 데리고 베트남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그 가족여행이 원래 잡혀 있었는데 이제 딱 그 직전에 이 렌즈가 이제 배송이 돼서 떠나는 날 받아가지고 갑자기 받아갖고 들고 갔는데 와이프가 2.8 렌즈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행 갔을 때 계속해서 이제 사용을 했던 렌즈가 이 렌즈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밝은데 외국 가면 어두운 게 많아요. 어두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애기 있어서 단렌즈가 예쁜 거 알지만 애기 하나 안고 찍으려고 하면은 렌즈 많이 못 쓰기 때문에 2470으로 그냥 열심히 찍었던 것 같아요. 줌도 했다가 풀었다가. 할레이션을 약간 연출해 보려고 했는데 요즘에 나오는 렌즈들은 확실히 그런 플레어나 이런 게 약해지면서 할레이션은 예전 렌즈들만큼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약간 따뜻한 느낌으로 이렇게 찍었고 그냥 풍경같이 광각처럼 줌해서도 다양한 사진들 만들어낼 수 있는 만능 표준 줌 렌즈. 왜 2.8이 근데 왜 필요하냐? 밤에는 어두우니까. 밤에 돌아다니면서 찍으려면은 F4보다 F2.8이 훨씬 낫습니다. 1.8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근데 갈아 낄 수가 없잖아요. 이 화각을. 그러기 때문에 2470을 쓰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유모차가 와이프 애기 애 둘 앉혀 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저랑 같이 막 밀고 다니면서 더운데 베트남 엄청 덥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렌즈를 많이 들고 다녀요? 그냥 카메라 하나 렌즈 하나 메고 다니는 거지. 그래서 뭐 카페 스냅 제품 뭐 다양한 그냥 나는 뭘 찍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때는 고민하지 말고 2470. 왜냐면 게르기라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게르가 아닙니다. 만능입니다. 스냅부터 인물, 풍경, 일로 하는 거 다양한 거 찍을 수 있어요. 아쉬운 점은 없냐? 있죠. 뭐가 아쉬울까요? 소니 렌즈 쓰시는 분들 시그마 렌즈 쓰면 줌의 방향이 다릅니다. 이게 캐논, 니콘, 소니 이렇게 보다 보면 니콘 쓸 때 렌즈 마운트 방향이 다르거든요. 이게 되게 헷갈리거든요. 근데 이 줌링의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소니 렌즈 쓰다가 시그마 렌즈 쓰면 헷갈리는데 이거 시그마끼리 쓸 때는 안 헷갈리죠. 그리고 소니의 카메라 중에 알파1, 9, 9-3 뭐 이런 걸 보면은 연사가 빠른 바디들. 근데 서드파티는 AFC, 시그마 탐론 요런 렌즈들은요, AFC에서는 최대 15 연사까지만 됩니다. S에서는 최대치까지 될지 모르지만 C에서는 15까지가 최대라는 건 개인적으로 뭔가 이게 맨날 아쉽진 않겠지만 공연 촬영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가끔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AFC로 빠른 연사로 피사체를 찍어야 할 때는 이 부분을 잘 고민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모든 그 소니 렌즈가 아닌
렌즈에게는 모두 적용되고 소니 렌즈 중에도 옛날 렌즈들은 이게 안 됩니다. 그 렌즈 호환표를 참고해서 보세요. 자, 지금까지 시그마 2470f2.8 DGDN2 렌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트 렌즈죠. 아트예요, 아트. 시그마가 추구하는 경량형, 모터, AF 성능, 그리고 외형도 축소하면서 화질은 최대한 타협하지 않고 조금 더 개선의 여지를 보였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이 시그마 2470 f2.8 DGDN2 렌즈의 긍정적인 효과인 것 같고요. 뭐 1세대 2470이랑 2세대 2470을 봤을 때에 막 사람들이 막 우와 막 할 만큼 눈에 띄게 그냥 그게 눈으로 보여지는 엄청난 차이는 없어요. 왜냐면 이 1세대 렌즈도 작았거든요. 얘를 딱 봤을 때 이 좀 민감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그게 그걸까 아니라 그 렌즈가 그 렌즈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HLA 모터가 들어가서 AF 성능이 좋아진 점, 그리고 주변부의 화질이 좋아진 점, 근접 촬영 능력이 조금이라도 좋아진 점, 시그마는 계속해서 다양한 부분, 하나만 건드린 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1세대와 2세대로 갔을 때 한 영역이 확 바뀐 느낌보다는 전체적인 상향, 성능의 향상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200 렌즈하고 같이 했을 때 어떠한 퍼포먼스를 보일지, 특히 L마운트 카메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는 2470과 70200을 조금 괜찮은 렌즈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환경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그마 2470 f2.8 DGDN2 렌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터 성능은 향상되었고 무게는 줄었습니다. 화질은 더 좋아졌고요. 버튼이나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도 좋아졌기 때문에 전반적인 성능의 향상을 이룬 2470 f2.8 DGDN2 렌즈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겠죠. 좋은 가격으로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그마의 새로운 표준 줌 렌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카사론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